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다음 단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전에 물가란 뭔지부터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는 각 상품의 개별 가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해보았는데요. 가격이라고 하면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연필, 딱 그 연필 하나의 가치를 가격이라고 말을 하고요. 물가라는 건 그런 물건마다의 가격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물건들의 가격을 총 더해서 평균한 것, 그래서 물가는 얼마다 라고 딱 말하지 않고 물가가 높다, 낮다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되는 그 많은 물건들의 이 평균적인 수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다, 낮다 라고 정도 파악을 하고 그거를 측정을 할 때 물가 지수라는 거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가격이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가란 여러 상품의 개별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면 물가도 같이 변동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 여러 물건들의 가격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 물가 지수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돈에 대해서도 구매력이 뭐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폐 구매력, 화폐라고 하면 돈이겠죠,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돈이 물가에 따라서 구매력이란 게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로 써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자장면이죠. 자장면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으로 자장면 몇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짜장면 10개를 사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짜장면 하나에 5,000원이 된다 라고 한다면 10,000원으로 2개밖에 사 먹지 2그릇밖에 사 먹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돈, 같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물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화폐의 구매력,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막 검정 고무신 같은 우리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에는 짜장면이 100원을 한 적이 있었대요. 라면이었나? 하여튼 라면이 100원이라면 지금이랑 또 엄청 차이가 나죠. 짜장면도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같은 10,000원이어도 옛날엔 정말 큰 돈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물가라고 합니다. 네.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국민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준이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물가 지수는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물가를 판단하는 물가 지수는 우리가 크게 3가지 종류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말부터 소비자, 물건을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요하는 그런 물건들의 가격, 그런 물건들의 바스켓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의 이런 종목으로 물가를 측정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반대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최종 생산물 가지고 물가 수준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부였다고 한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GDP 전체를 가지고 물가지수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이용해 구합니다. 예, 구하는 공식은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그리고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 거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요. 이게 물가지수냐? 우리 한번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의 일부분을 따왔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X제만 생산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산량과 가격을 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GDP를 구해보면 실질 GDP를 먼저 구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쓸게요. 실질 GDP 그리고 명목 GD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연도는 12년도가 기준이라고 해봅시다. 명목 GDP를 구하면 100원짜리 10개를 만든다. 그럼 명목 GDP는 1000원일 겁니다. 그리고 실질 GDP도 기준연도가 12년도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측정을 하면 얘도 1000원이 되겠죠. 근데 2013년도에는 똑같이 10개의 생산량이에요.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명목 GDP는 150 곱하기 10개 1,500입니다. 1,500원. 그리고 실질 GDP는 이 가격이 바뀌지 않은 기준연도 12년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똑같이 1,000원이 될 거고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3,000원,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애초에 실질 GDP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그냥 명목 GDP로만 본다면 GDP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3배까지나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똑같은 X제라는 물건을 항상 10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개수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국민 경제가 성장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물가가 올랐을 뿐일 겁니다. 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서 계산하는 실질 GDP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GDP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측정을 할 때 2013년도와 14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2013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을 해보자면 실질 GDP 1000원 분의 명목 GDP 1500 곱하기 100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그럼 5로 나누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100은 150이 되는 겁니다. 150%. 물건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랐으니까 물가 지수가 150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50%나 상승을 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2014년도를 구하면 얘는 300%가 나오겠죠? 그럼 물가가 200%나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건을 생산을 똑같은 개수로 하고 있어도 물가에 따라서 명목 GDP가 바뀌기 때문에 실질 GDP로 계산을 하고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명목 GDP로 인해서 실질 GDP를 이렇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지수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이 문제가 xj 그리고 yj까지 같이 있는 문제였는데요. 계산을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실질 GDP와 명목 GDP 2012년도를 기준으로 구해본다면 100원짜리 10개, 100원짜리 10개, 실질 GDP 2,000원, 명목 GDP 2,0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명목 GDP부터 구해볼게요. 150원짜리 10개, 1,500원 더하기 10원짜리 150개, 그것도 1,500원이겠죠? 3,000원. 그리고 실질 GDP는 100원으로 계산했죠. 100원짜리 10개, 그리고 10원짜리 150개. 그럼 1,000원 더하기 1,500은 2,500원이 될 겁니다. 세 번째, 2014년도에는 300원짜리 10개 3,000원에 10원짜리 300개 3,000원. 명목 GDP는 6,000이 될 것이고요. 실질 GDP는 100원짜리 10개, 100원, 10원짜리 300개. 그러면 총 4,0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질 GDP 2012년 2,000원이다. 정답이죠? 2,000원. 그리고 2013년도의 명목 GDP는 3,000원이다. 정답이죠. 그리고 2014년도의 명목 GDP는 6,000원이다. 얘도 정답이죠. 근데 2014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100%이다. 경제 성장률 어떻게 구했죠?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이었죠. 어려운가요? 한번 숫자로 써볼게요. 네, 전년도 실질 GDP는 2013년도에 2,500원이죠. 그리고 금년도 2014년도의 실질 GDP는 4,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질 GDP 2,500 곱하기 100인데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GDP가 2,50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4,000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요거 빼면 1,500만큼 GDP가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25분의 15 그리고 5로 나눠주면 5분의 3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20 하면은 60%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60%.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100이랑은 틀린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의 실질 GDP는 2013년도의 실질 GDP 4,000은 2,500보다 크다.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기출문제인데 풀만하죠.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건 왜 가져왔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GDP가 몇이다 이렇게 100, 뭐 110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한 연도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2016년도엔 같은 거 보니까 여기가 기준 연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2017년도에는 명목 GDP보다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크죠. 그 말은 얘는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개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가격만 증가했을 때 실질 GDP는 그대로고 명목 GDP가 더 큰 값을 보이게 됐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5년도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총수요, 총공급을 배우고 개념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영향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가라는 것을 배웠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같은 말이고 그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저해하냐면 우리가 보통 물가가 안정돼 있어야 건전하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선생님은 월급을 똑같이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내가 저번 달처럼 이번 달은 물건을 소비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점점 가난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구매력 하락 생각나죠? 짜장면을 5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개밖에 못 사요. 그래서 내 10,000원이란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받는다면 실질 소득이라는 것이 감소할 거예요. 똑같이 200만 원이어도 가치가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저축을 줄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투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투기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경제 성장이 건전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와 소득을 재분배한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부와 소득이 재분배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읽어볼게요. 월급을 받던 사람들, 정해진 봉급을 받던 사람들은 불리해져요. 아이고. 요거는 옆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으로 유리한 사람들은 실질 자산 소유자, 불리한 사람들은 화폐 자산 소유자 등등이 있는데 읽으면서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정해진 봉급을 받거나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은 불리해져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서 이제 밥을 한 끼 먹으려면 간단한 것도 떡볶이도 3만 원이 든다고 쳐요. 그러면 10,000원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겠죠. 이런 화폐 구매력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예금을 해놨어요. 이렇게 화폐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무척 불리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봉급 생활자나 연금 생활자. 연금이 한 달에 똑같이 100만 원이 나오던 사람은 같이 100만 원을 받아도 엄청 불리해질 수가 있고 또 채권자도 있는데 이건 밑에서 다시 실질 이자율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유리해지는 사람들은 실질 자산 소유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물가가 오르면 집값, 부동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오르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면 실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거래가 될 때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질 겁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사업자. 연금 생활자나 봉금 생활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힘들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자 같은 사람들, 이런 바로 시장이나 이런 밖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가격을 비싸게 받을 거예요. 판매 가격을. 그러니까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부와 소득의 재분배, 이런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부가 이쪽으로 더 쏠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고요. 또 채무자와 채권자의 돈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면요.
이게 예시를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렸습니다. 10,000원을 빌렸어요. 빌려서 갚으려고 하는데 이자를 10%로 계약을 해서 갚으려고 해요. 나 10,000원 빌릴게. 나 이자 쳐서 1,000원 더 붙여서 너한테 11,000원으로 갚을게 라고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11,000원을 이렇게 갚게 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생수 가격이 물 한 병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돈을 갚을 때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이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러면 얘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0%죠. 물가가 그대로죠. 근데 가격이 1,10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10%일 거예요. 그렇죠?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명목 이자율은 우리가 그냥 10,000원을 이자 10%를 붙여서 11,000원을 갚을게. 그럼 명목 이자율은 10%가 될 겁니다. 근데 실질 이자율은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생수 가격이 1,000원일 때 10,000원을 빌렸으면 물병을 10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입니다. 구매력이 생수 10개예요. 근데 물가 상승이 하나도 있지 않았을 때는 11,000원으로 갚으면 똑같이 생수를 10개에다가 이자 1개 더해서 11개를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수의 가격이 1,100원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 11,000원으로 내가 돈을 받아봤자 이때는 생수를 10개밖에 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생수 10개를 빌렸다가 생수 10개를 갚았어요. 그럼 요 기간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율은 0이 되겠죠? 네, 요렇게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데요. 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는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 이자율은 10%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0%라면 실질 이자율도 요 10%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10%면 실질 이자율은 0%가 되는 것이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받아봤자 이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는 이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득이고 돈을 받는 채권자는 돈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과 수입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얘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어떤 말이냐면 환율이 그대로고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만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애플 아이폰이 가격이 100만원이고 갤럭시가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애플이랑 삼성이 경쟁을 잘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갤럭시 핸드폰이 200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요걸 사겠어요? 요걸 사겠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요거는 잘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핸드폰을 살려는 이런 수출은 적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외국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입은 커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해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해오는 상품의 가격은 내려가서 수입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뭐 울고 우는 사람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